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법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직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관련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너무 어렵잖아요. 부끄러워요.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이 우리 사회에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며 대규모 공습과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달 27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고 양측 모두 작전 성공을 자평하며 상황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이란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외무장관이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고 이란 참모총장도 이란 진영의 저항의 축이 각자의 역량과 수단에 따라 복수를 수행할 것임을 주장하며 조만간 언제 어떻게 복수할지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뉴스포커스에서는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중동 지역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 전임연구원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며 휴전 협상이 무의에 그치고 있는 만큼 중동 지역이 안정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현재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의 중재와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가능 능력에 비춰볼 때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 대선 전까지 중동의 긴장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종교단체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정부가 이들을 포함해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680여 명의 국민에게 출국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가 지난달 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의 여행 금지인 4단계 여행 경보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나머지 지역에는 출국 권고인 3단계 여행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는 국제 유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한반도의 군사적, 외교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 TV가 적시적인 보도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동 정세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보도를 해주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군사적 충돌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중동 정세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180여 명의 이스라엘 입국과 관련한 보도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 달여 전에 발령된 여행경보 4단계를 고려할 때 이번 단체 입국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행사와 항공사, 그리고 정부 간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면 보다 바람직한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 공격기 성능 시험을 현장 지도하며 하루빨리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및 최근에 있었던 오물풍선 살포와 연계해 조속히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한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들의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무인기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각종 자폭형 무인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을 지시했으며 전투 적용 시험을 보다 강도 높이 진행해 하루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자는 북한이 자폭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인기의 외형이 러시아 무인기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제작 기술을 전달받아 성능 개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가 대량 생산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하며 보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폭 무인기는 현대전에서 전차, 즉 탱크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는 데다 사람이 직접 탱크에 근접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아 제공망 및 방공망을 회피하며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탱크 상부를 자폭형 드론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탱크 상부는 승무원이 드나드는 해치와 적을 따라 회전하는 포탑이 있어 장갑판 설치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드론은 효과적으로 적의 탱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처음으로 자폭 무인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우리 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상공을 누볐던 북한 무인기 사건과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는 보도가 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군이 무인기 탐지와 요격 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미비한 부분을 언제까지 보완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만큼 연합뉴스 TV가 중심이 되어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달 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생산해
전방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발사대를 갖췄더라도 미사일 수급 능력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우리나라의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110km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한다고 밝힌 이후 대남 위협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밝힌 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원활하게 생산해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리용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정해져 있는데 대북 제재가 작동 중인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사일 부품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타 국가의 지원이 있을 경우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단신 보도에 그쳤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추가 배치에 상응하는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고 실효성은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선 MZ세대들이 여름에 놀러가는 명소인 양양이 소개됐는데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양양 서피비치와 달리 양양공항은 점점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최신식 기기와 깔끔한 시설을 갖췄음에도 공항을 찾는 이용객이 없어서 에어컨도 가동이 안 된다는데요. 줄어드는 지방공항의 존재감, 이대로는 공항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푸른 바다와 새하얀 모래, 예쁜 바다가 있는 양양군 전체 인구는 2만 7천 명입니다. 반면 방문객의 수는 인구수의 570배에 달하는 1,580만 명인데요. 이 수많은 방문객 중 3분의 1이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양양이 요즘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이들이 양양을 찾는 이유 중 하나인 양양 서피비치. 한국보다 외국 느낌이 강하게 드는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입니다. 사람들의 시원한 옷차림부터 예쁘게 꾸며진 시설,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양양 서피비치입니다. 파란 바다와 샛노란 서피비치 간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이제는 양양하면 서핑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양양을 대표하는 명소가 된 서피비치. 파도와 함께 즐기는 스포츠인 서핑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양양을 찾아옵니다. 놀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양에서 여름나기를 계획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해 양양군에 매년 바다 스포츠를 즐기러 오기도 하고 핫한 장소에서 일하고 싶어 양양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젊은이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티를 즐기는 이곳. 국내에서 외국 해변의 여유로움과 휴양지 느낌을 맘껏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젊은 세대가 많은 이곳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인기 기업들의 판촉 경쟁도 치열합니다. 강남 한복판처럼 국내외 대기업 로고가 가득한데요. 서피비치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팝업 스토어 덕분에 서피비치의 열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서피비치를 대표하는 샛노란 간판과 시원한 파도 소리, 그리고 이국적인 카바나도 양양의 이미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양양 서피비치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양공항은 어떤 모습일까요? 양양공항은 현재 주요 전기 노선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운영되던 지역 항공사의 경영난 때문에 이름은 공항이지만 뜨는 비행기를 찾아볼 수 없는 건데요. 깔끔하게 관리된 청사에 비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푹푹 찌는 바깥의 날씨와 다를 게 없는 양양공항의 무더운 실내. 찾는 승객이 없어 전기료를 아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권정보 셀프 등록기기, 핸드폰 무선 충전 부스와 같은 최신식 시설과 장비는 다 갖춘 양양공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승객이 없습니다. 북적여야 할 공항에 이용객이 없어 모든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 휴가철 사람들로 가득 찬 공항의 모습만을 보다 양양공항을 보니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최근 들려왔는데요. 전세기 몇 편이 들어오면서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중국 장사 노선과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이 운항되고 있고 9월부터 장가게 노선이 운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운항일 뿐 이후의 이용객 확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내 제주 노선과 중국 단체 관광객을 확보해야 공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민 또한 가장 바라는 제주 전기 노선 개설.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진전이 없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지원이 필요합니다. 항공과 육상교통 간 경쟁력을 비교한 논문에 따르면 500km 이내의 여객 수송에서는 항공교통수단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국토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 노선 이외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지난 10년간 항공 수요는 증가했지만 국제선 이용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항공교통수단이 육상교통수단에도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양양공항은 국내선으로는 제주 노선, 이외에는 국제선을 확보해야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희망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일본 지방공항들은 각자만의 특징으로 존재감을 나타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몽골, 필리핀 관광객들의 양양 여행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계절적 수요를 반영한 상품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방문 지역 비율을 봐도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고루 방문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가가와현은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다카마츠 지방공항으로 관광객들을 끌어온 뒤 가까운 대도시로 가는 연계교통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과 일본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비율을 비교하는 표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이용률은 2.5%인 것에 비해 일본 지방공항의 이용률은 32%로 꽤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주요 공항의 의존도가 한국에 비해 낮지만 그만큼 지방공항 이용객이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양양에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해도 양양공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슬픈 상황. 외국 관광객을 확보해야 하는 이 시점에 중국만 바라볼 수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서현 학생, 이번 리프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도 김포공항, 인천공항 외에 국내 공항을 이용한 적이 없어서 국내 지방공항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몇 킬로미터 차이 안 나는 양양 서피비치와 양양공항의 상반된 모습이 지역 내 불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팬데믹 이후 공항 수요는 빠르게 회복됐지만 지방공항의 활성화는 또 다른 문제임을 느꼈고요. 일본의 지방공항 활성화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육상교통과의 연계나 지역 관광과의 연계 상품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지방공항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연구 또한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이란 것이 공짜가 아니죠. 비싼 이자를 내야 하고 또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도 갚아야 하는 정말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채인데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분기 가계빚이 무려 1,900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역대 최대치가 됐습니다. 보니까 지난 분기보다 14조 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고삐가 풀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이 같은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분기에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로 불어남에 따라 많은 언론은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과 정부 대응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예.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증가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 버팀목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5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세가 이달 중순까지 이어져 4조 4천억 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인데요. 한국일보 역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1분기보다 그 증가세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한국일보 보도는 주택 매매량과 가계부채 증가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매매가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 잔액이 3월 새 약 13조 5천억 원이나 불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어 왔고 그리고 금리가 높았다가 이제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네. 동결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B2, 영끌 같은 이런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도 분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가계부채 급증 원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크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과 관련하여 저금리,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의 대출 경쟁 정도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론은 보았습니다. 예. 이번 가계부채 급증을 두고 상당수의 언론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빠르게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른바 빚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영끌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네, 경향신문은 정부가 상반기에 건설업의 재정 집행을 집중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신호를 준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서울신문은 가계부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꼽았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모기지로 각각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예. 이들 대출 상품과 같이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정책 자금의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이 같은 가계부채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출 한도를 조이는 등의 압박을 하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덩달아서 전세대출도 그렇고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권의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 언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YTN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물론 일선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 기재부, 국토부까지 모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연합뉴스 역시 가계부채 점검회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회의 참석자들은 시중금리의 하락세 지속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예. 또한 가계의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되어 가계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한편 일부 언론은 경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가계부채 증가는 원리금 상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계 소비가 줄어 내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요. 예. 한겨레는 지난 25일에 진행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원장은 은행의 이러한 방안이 은행은 돈을 많이 벌고 수요도 누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식이라고 말하며 향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더 세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어느 순간부터 주담대로 집을 사는 게 뭐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어진 그런 모습인데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줄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정리해 볼까요? 네, 다수의 언론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상승이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은행은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고 예. 동시에 내수를 촉진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요. 한국경제진단에 따르면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집값 불안과 늘어난 가계부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파이낸셜 뉴스 역시 집값 거품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금리 동결이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금리 동결이 부동산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는데요. 결국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가계부채도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된다면 그만큼 소비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줄어들어 내수 진작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과제에 직면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쉽게 실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값 상승, 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삼중고는 소비 위축과 주택 시장 불안정은 물론 금융 불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 위축과 소득 격차 확대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뾰족한 묘수를 찾기 힘든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문제입니다만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 내수 경제, 내수 시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런 만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제정책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 방식은 해당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정책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특히 경제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언론에게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인식시키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언론은 경제정책 보도에 대한 나름의 책임의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경제정책 관련 보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과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도 경향은 정권의 이념적 영향에 따라서 비판 정도가 그리고 그 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언론의 정파성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보다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앞서 말했듯이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을 언론은 어떻게 진단하고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방향성은 물론 경제정책의 효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더 큰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경제 상황을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성장률,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여러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러한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지표를 쉽고 굉장히 간단하게 분석하는 그런 기사 역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처럼 분석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경제 데이터에 대한 기자들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 이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를 기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역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